전직 대통령에게 사형이 구형됐습니다. 내란 우두머리라는 혐의로요. 1997년 이후 28년간 단 한 번도 집행되지 않았던 사형. 그 칼날이 청와대를 떠난 지 2년도 안 된 전직 국가원수를 향해 겨눠진 겁니다. 이건 법정 드라마가 아니에요. 대한민국이 자신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법정이라는 무대 위에 올려놓은 순간이거든요. 과연 이 칼날은 실제로 내려질까요? 아니면 또다시 정치적 타협 속에 사라질까요? 그럼 이 충격적인 사건의 전체 그림과 그 속에 숨겨진 한국 사형제도의 역사 그리고 놀라운 반전까지 차근차근 들여다보겠습니다. 한국 사형제도의 현실부터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법전에 여전히 사형제도를 명시하고 있거든요. 일반 형사사건에는 교수형을, 군형법에서는 총살형을 집행 방법으로 규정하고 있어요. 하지만 실제 집행은 1997년 12월 30일 이후 완전히 멈췄죠. 그날 23명의 사형수에게 형이 집행된 뒤로 딱 끊긴 겁니다. 약 28년간 단 한 건의 집행도 없었고, 그래서 국제사회는 한국을 실질적 사형 폐지국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입장도 미묘합니다. 1996년과 2010년 두 차례에 걸쳐 사형제를 합헌으로 판단했지만 동시에 조건부 의견도 달았거든요. 시대 상황과 국민 법감정이 변하면 사형은 폐지될 수 있다는 거였죠. 특히 가석방 없는 종신형 제도를 도입한다면 사형 폐지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법적으로는 존재하지만 사실상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는 중인 제도, 그게 한국 사형제의 민낯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2024년 12월 3일 밤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윤석열 당시 대통령이 갑작스럽게 비상계엄을 선포한 거예요. 반국가 세력을 일거에 척결하겠다는 선언과 함께요. 민주화 이후 처음 있는 일이었죠. 국회는 즉각 반발했고 불과 몇 시간 만에 계엄 해제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계엄은 해제됐지만 그 짧은 시간 동안 벌어진 일들은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에 깊은 상처를 남겼거든요. 특검은 이 사건을 단순한 실수나 월권이 아닌 헌정 질서를 뒤흔든 친위 쿠데타로 규정했습니다. 내란이라는 거죠. 그리고 2026년 1월 결심 공판에서 조은석 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어요. 전직 대통령에게 내란 혐의로 사형이 구형된 건 전두환 이후 약 30년 만의 일이었습니다. 법정은 순식간에 대한민국 현대사의 가장 어두웠던 순간들이 소환되는 공간으로 변했죠. 특검 측의 논리는 단호했습니다. 내란이라는 범죄는 공동체의 존립 자체를 위협하는 그 어떤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범죄라는 거였어요. 고대부터 현대까지 동양이든 서양이든 가장 극한의 형벌로 대응해온 범죄라는 겁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과 당시 국무위원들을 국민의 자유를 위태롭게 만든 헌정질서 파괴 세력, 반국가 행위자로 규정하면서 1980년 신군부보다도 더 엄정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죠. 특검이 사형을 구형한 데는 또 다른 중요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에 대해 단 한 번도 반성하거나 국민에게 고개를 숙인 적이 없다는 점이었어요. 오히려 자신을 내란몰이의 희생자로 규정하면서 피해자 행세를 하고 있다는 거죠. 특검은 이런 태도야말로 최고형이 필요한 결정적 이유라고 강조했습니다. 범죄를 저지르고도 뉘우침이 없는 자에게 관용을 베풀 이유가 없다는 논리였거든요. 하지만 윤석열 측의 주장은 정반대입니다. 그는 내란 혐의 자체를 내란몰이라고 규정하면서 계엄 선포는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한 정당한 조치였다고 맞서고 있어요. 최후 진술에서는 계엄령을 계몽령에 비유하면서 국가 안보와 사회 질서를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논리를 펼쳤다는 보도도 나왔죠. 법정은 헌정 질서 파괴 행위냐 국가 수호 시도냐를 놓고 특검과 피고인 측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전쟁터가 된 겁니다. 여기서 정말 아이러니한 반전이 등장합니다. 바로 윤석열 본인의 과거 발언이에요. 2021년 대선 국면에서 윤석열 당시 후보는 흉악범은 무조건 사형 같은 구호를 강하게 비판했거든요. 국민의 분노에 편승한 포퓰리즘일 뿐이라면서요. 그는 강력한 처벌이 범죄 예방과 반드시 비례하지 않으며 국가가 우선해야 할 일은 사형 집행이 아니라 범죄를 사전에 막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더 인상적이었던 발언도 있습니다. 끔찍한 범죄가 발생했을 때 대통령이 사형시켜라 라고 외칠 수 있습니까? 먼저 국민을 지키지 못해 죄송합니다 라고 사과해야죠 라는 말이었어요.
사형을 정치적 도구처럼 휘두르는 태도에 명확한 선을 그은 발언이었죠. 당시 이 발언은 진보 진영에서도 호평을 받았다고 합니다. 합리적이고 진보적인 입장이었으니까요. 그런데 그로부터 불과 3년 후 자신이 그토록 비판했던 바로 그 사형이라는 칼날이 자신을 향해 날아온 겁니다. 역사의 아이러니라고 하기엔 너무나 잔인한 반전이죠. 이번 사형 구형 이후 여론은 극명하게 갈렸습니다. 일부 시민들은 실제로 사형이 선고되고 집행돼야 한다는 강경한 입장을 보였어요. 민주주의를 짓밟은 자에게는 가장 무거운 대가를 치르게 해야 한다는 거죠. SNS에는 사형 집행을 요구하는 댓글이 폭주했고 일부 시민단체는 엄중 처벌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전직 대통령에게 사형을 선고하고 실제로 집행하는 문제는 군계 정치뿐 아니라 국제사회에서도 엄청난 파장을 낳을 수밖에 없는 사안이거든요. 한국은 국제무대에서 사형 폐지 방향으로 꾸준히 움직여왔습니다. 유엔의 사형 집행 모라토리엄 결의안에 2020년부터 찬성표를 던지기 시작했거든요. 사형 집행을 줄이고 궁극적으로는 폐지하자는 국제사회의 흐름에 한국도 동참해온 겁니다. 국제기구와 인권단체들은 사형이 흉악범죄를 억제하는 데 결정적 효과가 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고 있어요. 오히려 사법 오류의 위험성과 인권 침해 문제만 키운다는 게 국제사회의 중론이죠. 실제로 전 세계적으로 사형제는 빠르게 사라지고 있습니다. 2024년 기준으로 완전히 폐지한 나라가 112개국, 실질적으로 폐지한 나라가 44개국이에요. OECD 회원국 중에서 사형을 여전히 집행하는 나라는 미국 일부 주와 일본 정도밖에 남지 않았죠. 특히 유럽연합은 사형제 폐지를 가입 필수 조건으로 삼고 있을 정도입니다. 한국이 만약 윤석열에게 사형을 집행한다면 28년간 유지해온 모라토리엄을 깨는 것은 물론이고 국제사회에서 쌓아온 인권국가 이미지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한국 내에서도 사형제 존치와 폐지를 놓고 논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존치론자들은 흉악범죄에 대한 응징과 범죄 억제 효과를 강조하죠. 특히 아동 대상 성범죄나 연쇄살인 같은 극악무도한 범죄에는 사형만이 정의를 구현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폐지론자들은 생명권의 절대성과 사법 오류가 돌이킬 수 없다는 점, 그리고 사형의 범죄 억제 효과가 과학적으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점을 내세워요. 여론조사를 보면 일반 국민들 사이에서는 아직 사형 존치 의견이 우세하지만 법조계와 학계에서는 폐지 쪽으로 무게중심이 이동하는 추세입니다. 이 복잡한 상황 속에서 윤석열 사건은 또 다른 차원의 질문을 던집니다. 일반 범죄자가 아닌 전직 대통령, 그것도 국가 최고 권력자였던 사람에게 사형을 선고하고 집행하는 게 과연 올바른 선택인가 하는 거죠. 역사를 돌아보면 독재자나 쿠데타 주동자를 사형에 처한 사례는 적지 않습니다. 루마니아의 차우셰스쿠, 이라크의 사담 후세인, 리비아의 카다피 같은 인물들이 그랬죠. 하지만 이들 대부분은 민주적 절차가 아닌 혁명이나 전쟁 이후 보복적 처형이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한국의 경우는 성격이 다릅니다. 민주적으로 선출된 대통령이 임기 중에 저지른 행위를 민주적 사법 절차를 통해 심판하는 거거든요. 이건 법치주의의 승리로 해석될 수도 있지만 동시에 국가가 자신의 손으로 전직 최고 지도자의 생명을 끊는다는 무거운 결정이기도 합니다. 전두환도 사형을 선고받았지만 결국 집행되지 않았고 나중에는 사면까지 받았죠. 그 선례를 깨고 실제로 형을 집행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또다시 정치적 타협으로 끝날까요? 법정에서는 지금도 치열한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검은 12월 3일 계엄 선포 과정에서 군 병력이 국회를 봉쇄하고 의원들의 출입을 막았다는 점, 방송국을 장악하려 했다는 점, 주요 정치인들을 체포하려 했다는 점 등을 구체적 증거로 제시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헌정 질서를 무너뜨리려 한 내란의 핵심 증거라는 겁니다. 반면 윤석열 측은 계엄 선포가 국가 안보를 위한 합법적 조치였고 실제로 폭력 행사나 유혈 사태는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죠. 여기서 핵심 쟁점은 내란 우두머리라는 혐의의 법적 성립 여부입니다. 형법상 내란죄는 국토를 빼앗거나 국가 헌법 질서를 어지럽힐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를 처벌하는 조항이거든요. 특히 우두머리는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형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어요. 여기서 국헌을 문란할 목적이 핵심인데 특검은 계엄 선포가 바로 헌정 질서를 무너뜨리려는 시도였다고 보는 거고 윤석열 측은 오히려 헌정 질서를 지지지휘의 조치였다고 맞서는 구도입니다.
법률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립니다. 일부는 계엄 선포 자체가 위헌이고 국회 봉쇄 시도는 명백한 내란 행위라고 단언하지만 다른 쪽에서는 실제 폭력 행사나 정부 전복 시도가 없었다는 점에서 내란죄 성립이 어렵다고 주장해요. 법리적 공방은 앞으로도 한참 계속될 전망입니다. 하지만 결국 중요한 건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겠죠. 특검이 사형을 구형했다고 해서 실제로 사형이 선고될지, 선고된다 해도 집행될지는 전혀 다른 문제니까요. 만약 사형이 선고되고 확정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1997년 이후 단 한 번도 집행되지 않았던 사형이 다시 부활하는 걸까요? 아니면 이번에도 역대 대통령들처럼 정치적 타협으로 마무리될까요? 국제사회의 압력은 어떻게 작용할까요? 한국은 사형 집행을 재개하면서까지 정의를 구현하려 할까요? 아니면 인권국가의 이미지를 지키기 위해 선고만 하고 집행은 하지 않는 애매한 중간지대에 머물까요? 이 사건은 단순히 한 개인의 범죄와 처벌을 넘어선 문제입니다.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자신의 최고 권력자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 법과 정치의 경계는 어디인가, 정의와 화해는 어떻게 균형을 맞출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 질문이거든요. 전두환은 사형을 선고받았지만 결국 살아남았고 노태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둘 다 나중에 사면을 받았죠. 하지만 그때와 지금은 상황이 다릅니다. 민주주의가 더 성숙해졌고 국민의 법감정도 달라졌으며 국제사회의 시선도 예전과는 완전히 다르거든요. 윤석열이 과거 자신이 비판했던 바로 그 사형이라는 제도의 칼날 아래 서게 된 건 역사의 아이러니입니다. 그는 사형을 정치적 도구로 삼는 걸 비판했지만 지금 그 도구가 자신을 향하고 있어요. 그는 국가가 범죄를 막지 못한 걸 먼저 사과해야 한다고 했지만 지금 그는 사과 대신 자신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죠. 이 모순된 상황은 단순히 한 개인의 변절이 아니라 권력이라는 것이 사람을 얼마나 변화시킬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법정 밖에서도 논쟁은 뜨겁습니다. 보수 진영에서는 이번 사건이 정치 보복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고 진보 진영에서는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정당한 심판이라고 맞서고 있어요. SNS에서는 매일같이 격렬한 논쟁이 벌어지고 거리에서는 찬반 집회가 동시에 열리고 있죠. 나라가 둘로 쪼개진 것처럼 보일 정도입니다. 이 분열을 어떻게 치유할 것인가도 앞으로 한국 사회가 풀어야 할 숙제거든요. 역사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권력은 영원하지 않다는 것, 법 위에 군림하려는 시도는 결국 실패한다는 것, 그리고 민주주의는 끊임없는 투쟁을 통해서만 지켜진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사건은 그 모든 교훈이 압축된 하나의 사례죠. 그가 실제로 사형을 선고받을지, 선고받는다 해도 집행될지는 아직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사건이 한국 사회에 던진 질문들은 판결이 나온 뒤에도 오랫동안 우리를 따라다닐 겁니다. 이제 28년간 집행되지 않았던 사형제도 그 칼날이 다시 빛을 보게 될까요? 아니면 이번에도 법전 속에만 존재하는 상징으로 남을까요?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형 구형이라는 충격적 사건은 단순히 한 개인의 운명을 넘어 대한민국 사법체계와 민주주의, 그리고 사형제도의 미래를 시험대에 올려놓았습니다. 이제 공은 법원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이 역사적 심판의 증인이 되어 지켜보고 있죠.